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쓰는 문제, 좁게는 인사, 넓게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도 자녀 학폭 문제가 어김없이 논란이 됐습니다. 근무 중 주식 거래도 있고 정순신 이동관에 이어서 이번에도 학폭. 한번 마음에 들면 검증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당신을 기용하니까 충성을 다해라, 이런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일회용 쓰듯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안철수, 이번에는 장제원, 김기현 대표까지 신뢰나 존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천하의 인재가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결국 인사가 제대로 안 되면 만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준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어리 때 60만 대군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0만 구독자, 120만 구독자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더 정의와 상식 바로 서는 세상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백운기 정치본색과 스픽스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시고요. 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 볼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댓글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옥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학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김두수 대표, 학폭을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이 정부는 사람 쓰면은 다 애들이 학폭이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장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의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만 쓰는 건지, 또 그런 뭐 자녀들을 둔 사람만 쓰는 건지, 이런 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정부였다면, 만약에 민주당 정부였다면 그걸 충분히 검증해서 걸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폭이 이렇게 쟁점이 안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올해 한 8월까지인가 학폭 관련해 임사검증의 체크리스트에 그 문항조차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김명수 합참의장이 학폭 문제에 체크를 안 했다, 최근에 했다는 거고, 이제 본인은 이 학폭에 대해서 뭐 기억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1,800만 원 정도의 어떤 이런 합의금까지 준 학폭인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빠져나갈 수 있나,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학폭이 그렇게 논란이 되면 뭐 좀 중요한 인사들 청문회 하기 전에 검증하면서 여기는 학폭 없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는 상식 아닐까 싶은데, 장성철 소장.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또 이렇게 카바를 쳤더라고요. 김명수 후보자가 잠수함을 타고 한 번씩 작전 나가면 몇 개월씩 나가니까 가정일을 몰랐을 것 같다. 그래서 자녀 학폭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본인이 이제 합참의장 후보자가 된다면 가족들에게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의원들이 아니 여러 차례 학폭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뭐 문의를 하고 질문도 했는데 아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나오니까 아이고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이고요. 이 정부 들어서 이제 학폭 문제 때문에 낙마한 분들이 있잖아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낙마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중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후보자 같은 경우도 가족들에게 우리 학폭 문제 있나? 이렇게 좀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거를 확인을 스스로 안 했다. 그것도 솔직히 좀 믿지 못하겠고요. 결국에는 좀 감추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검증을 해서 다 이제 후보자를 하는 거고, 또 상식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김정욱 교수, 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학폭 문제로 낙마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가 나올 때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전 무조건 안 된다. 이동관은 정순신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학폭 있어 어쩔래 하고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학폭이 문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상식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거의 학폭이 승진의 중요한 스펙이 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시스템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인 거죠.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면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적어도 몇 가지의 기준만큼은 꼭 지켜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그래서 그 지시, 그러니까 말한 학폭이든 어떤 문제, 주식 같은 경우나 근무 중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매우 화낼 만한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걸렸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니까 그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좀 검증해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야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는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아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문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문제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엽 교수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검증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검증을 해서 보고를 해도 상관없어 그냥 밀고 가 이러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뉴스를 듣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뭐 조폭 두목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깡패든 뭐든 이거 멋있는 걸 뭐 또 혹은 아이들끼리 있을 때도 애들 뭐 그 때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폭력을 행사한 아이들이 뭐 저런 애들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사석에서 술자리 같은 데서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아까 김종욱 교수가 뭐 스펙 뭐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용인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미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잘못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폭과 연결돼 있지 않지만 그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이제 몰랐다. 그 몰랐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작전 나가면. 그러면 그걸 이제 이야기 안 한 분이, 그 아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집안에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갖다가 남편이 공적인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데 알면은 상처받을까봐 또 심란해해서 일을 못할까봐. 그럼 그건 내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훌륭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정상인 거죠. 조선시대 때 신사임당 그 내조를 잘해서 율곡 선생님 낳고, 또 이순신 장군의 아내 방씨 부인 같은 경우도 집안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남편이 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내조의 여왕이 될 수 있는 이분이 과연
아이들을 잘 가르친 것이냐. 그렇다면은 학폭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듭니다. JS 열정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끼리끼리 해먹으려 하니 어떤 흠결이 있어도 문제없다가 이들의 생각입니다. 대장급 모두 날리고 자기 사람 중장을 합참의장으로 넣으려고 한 건데 학폭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분 말씀 일리가 있는 게요. 김두수 대표, 지금 합참의장은 군서열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군의 참모총장 지낸 분 중에서 주로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번에 합참의장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는 별 4개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 3개였는데 별 4개 올려가지고 군서열 1위를 갖다 꽂아준 거예요. 네. 그것도 해군으로. 그러면 군서열 5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냥 뭐 5위도 뭐예요? 한참 뒤지 뭐. 그런데 그걸 1위로 올릴 때는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더 많이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야, 이런 사람 정도를 군서열 1위로 하면 국민들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 찾았어?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사람을 찾아야지. 검증을 해봤더니 하나 둘입니까? 지금 자녀 학폭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했죠. 또 뭐 NSC 열리고 있는데 골프 치죠. 어떻게 이런 문제투성이 사람을 군서열 1위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렇게 합참의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면 탁월한 성과와 또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그 능력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요. 흔히들 정치인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 이런 뭐 골프 문제니 스마트폰 뭐 주식 거래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도덕성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은 도덕성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업무 능력과 업무 태도, 기본적인 군인 정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인의 도덕적 검증처럼 야, 뭐 능력은 있는데 뭐 도덕성에 약간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합참의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부실하고 부정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징계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이 문제에서는 뭐 이거는 청문회 통과 여부에 없이 관계없이 본인이 사퇴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지명을 철회하는 거 말고는 이 국민들이 지금 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부실 검증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합참 군령권의 제1인자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해요. 모두 52차례나 했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NSC 소집된 상황에서도 주식 거래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지적을 하니까 뭐 제가 작전 직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을 캐치하는 것이 좀 늦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작전 지휘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찾아냈어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도 주식 거래를 한 내역을 딱 찾아낸 겁니다. 이때는 해군 작전사령관이었어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도 근무 중에 이렇게 주식 거래하고 코인 거래하면 중징계 받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북한이 무슨 상황이었죠? ICBM 발사. 그때는 또 골프를 쳤어요. 예. ICBM 발사한 날에 골프장을 찾고 이건 군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죠. 오죽하면 민주당이 청문회 하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자라고 내세웠냐. 우리 청문회 할 수가 없다라고 퇴장하겠습니까? 청문회 장면 한번 몇 가지 보시죠. 공무원이라도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하는 거는 중징계라고 이제 여당의 이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시간대쯤에 후보자는 주식 거래를 했어요. NSC가 개최되고 있는 중에. 맞죠? 답변하세요. 네. 제가 주식 거래를 수차례 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 작전 직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상황을 캐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늦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니, 제가 잘못했다는 그때 점을 인정. 2022년 11월 18일 날 미국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도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NSC가 개최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날 골프장에 가고 그 다음 날도 골프장을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골프장 이용한 거 사실입니다. 맞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그 공직자로서 물론 이제 그 보직이 직접적으로 그 뭐 미사일 발사 그 상황을 관리할 그런 직책에 있지는 뭐 않았다 하더라도 군의 고위 간부로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왜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던 걸 잊어버렸나요? 아니면은 애초에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가족들한테 일단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졌고 검증 과정에서도 가족들한테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나요? 가족들도 아마 이게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폭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네. 전체적이 종결이 된 걸로 사과하고 끝난 걸로 알았는데 반성문 쓴 걸로 그걸로 종결되고 또 피해자로부터 그 사과를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학폭으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저한테 그 문제가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작은 다툼에서 종결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폭 문제도 그렇고요. 근무 중에 주식 거래하고 안보 위기 상황에서 골프 치고 이랬던 것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작사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냈지요. 별 3개 달고 아마 저 사람은 이 자리가 내 마지막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군 참모총장이 돼야지. 내가 합참의장이 한번 돼봐야지. 그래서 이 나라 안보를 총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국가안보를 책임져 봐야지.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경력에 혹시라도 흠이 되지 않을까. 사람 누구 만나자고 해도 저 사람 만나는 것 괜히 구설수 올라가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절제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흠결을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쓸데없는 이권에 개입한다는 오해 사지 않을까? 또 청탁 받았을 때 이거 물리친다 하더라도 그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 계속 돌아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한번 해군 참모총장이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을 막강 해군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나 합참의장 꿈에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근무 중에 골프 칠 생각 하겠습니까? 근무 중에 주식 거래 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왜 시킵니까? 그것도 별 하나 더 달아서 대장까지 되면서 대한민국 군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에 임명합니까? 저는 수상합니다. 김종욱 교수.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임명할 때, 야, 너 잽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올려줬어.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충성스러울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능력과 무관한 것 같은데요. 전 정치본색 이 방송하는 동안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식이 학폭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면 군인들을 통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령이 제대로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식이 학폭을 할 정도면 부모한테 배운 거죠. 뭐 부모한테 안 배우고 자기가 예를 들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진다라고 상상만 해도 저는 좀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안목이 항상 저 모양 적거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전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했어요. 아,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런 사람을 앉히게 되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삼축 체제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하마스처럼 북한이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아, 이제 대통령이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런 예를 들면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합참의장에 앉혀가지고 예를 들면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출줄이 제가 볼 때는 국방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까먹고 있는데 대통령은 입으로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라인이든 아니면 국무회의든 아니면 용산의 참모들이든 한마디도 못한다는 건 가늠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 조선 사회에도 이 간쟁이라고 하는 건 신하의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제대로 가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상식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가난한 자도 없고 대통령은 막가파식으로 인사하고 검증하다가 말 나오면 본인한테 문제될까 봐 법무부는 검증도 안 하고 이게 나라 아니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임금님 이런 것은 우리 김준혁 교수님 죄송합니다. 전국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분이 해군 출신이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일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하고 얼마나 다른 건지. 이순신 장군이 오늘로 치면 대위 정도 시절, 예, 대위 정도 시절이 훈련원, 요즘으로 말하는 육군사관학교에 뭐 이런 교관 정도 했던 지위입니다. 훈련원 봉사하던 때 하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당시 병조판서 김기영이 이순신을 불러가지고 자기 서녀, 그때 이제 첩의 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녀를 이렇게 시집을 보낼 테니 내 사위가 돼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조판서 사위가 갑자기 되면 일학 승진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내가 어찌 병조판서의 사위가 돼서 이런 승진을 바라겠느냐. 말씀은 고맙지만 정중히 사양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당시 이조판서가 율곡 이이였어요. 근데 율곡이 같은 덕수이씨 집안 사람입니다. 율곡의 조카뻘 되는데 하도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당시 서해 유성룡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순신 장군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해가 어려서 한 마을에 같이 자랐었거든요. 이순신 장군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저기 이판이 만나자고 하는데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더니 어찌 내가 한 집안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겠느냐. 그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판서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내가 부와 권력을 탐하는 것으로 비치니 나도 자리에 그만두거나 그 사람도 자리에 그만두면 그때 만나겠다. 거절을 합니다. 3번째가 더 대단하죠. 고흥이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발포라고 불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령관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고흥 발포 그 사령부 안에 아주 큰 오동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전라 좌수사가 성박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너무 그 오동나무를 탐내가지고 그 베어가지고 이 검은고를 만들겠다고 베어오라고 이제 하죠. 그럼 그까짓 거 뭐 베서 주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저 오동나무는 우리 관사 안에 있는 나무다. 관사 안에 있는 것은 나라의 재물이다. 이 나라의 재물을 아무리 좌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의 사적인 일을 위해서 베어갈 수는 없다. 딱 막아버립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해군의 가장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ICBM 올라갔는데 골프 치러 가고 작전사령관이 주식이나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나 정주시대 때 서당이나 성균관에서 뭐 유생들끼리 좀 학폭 같은 있었죠. 학폭이 아니라 정조가 서력파를 했는데
서자들이 그래서 이제 성균관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적자 출신들이 거기서 불러가지고 서자 출신들 몇 명을 두드려 팼죠. 니들 뒤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서자 출신들이 악에 받쳐갖고 치고받고 싸워서 조정에 보고가 됐죠. 그럼 누가 그러면은 적자들이 먼저 이제 공격을 한 거지. 그럼 힘 있는 사람들이. 징계는 그때는 어떻게? 징계를 어떻게 했느냐? 네. 어쨌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서 차별이 금지됐는데 어찌 적자들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일부 못 나오게 하고 아예 징계도 성균관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이 순서대로 앉아라. 딱 이렇게 해법을 제시했죠. 나이 순서대로 근데 앉아라.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하세요? 아니 다 공부하니까. 교수님이잖아요. 아니 저도 이순신 장군 이야기 딱 마지막 네. 하나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순신 장군이 최종적으로 전라자수사에 임명되는 게 5단계인가 파격적 승진이라고 6단계. 6단계. 예. 그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와 뭐 갑자기 이제 새 유승룡의 백이 통하냐 이런 게 아니라 앞에 교수님이 예로 들었던 저런 사례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 직전까지 승진됐다가 계속 강등됐어요. 강등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상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순신 장군이 뭐 선조의 승견지명에 의해서 6단계를 진급해서 전라자수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는 강직함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승진 못했던 사람이 가서 그때 조선의 위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까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님이요. 유시민 작가 말씀대로 2류 밑에는 3류나 4류들만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직에서 인사를 해보면은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가 있으니까 에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을 다 에이스로만 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또 잘 되라는 법이 없죠. 조화를 잘 이루어야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에이스를 쓰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이너를 가끔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두루두루 쓰고 기회도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사기도 올려주고. 그런데 마이너감도 안 돼 보이는 빌로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끔 씁니다. 지휘관들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사기 진작용도 아니고 청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나쁜 의도에서 씁니다. 야, 너 실력도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낸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지? 너는 무조건 내 비율을 맞추고 내가 부당한 지시해도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데 내가 해줬으니 시킨 대로 하고 말이 안 되는 것도 그냥 따르고 몰래 나한테 뭘 갖다 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조직을 들여다보면. 장성철 소장,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을 특진시켜가지고 이런 자리에 보내는 것 뭔가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 김명수 후보자를 왜 지명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과 왜 그 사람을 추천했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도발 양상, 바다 쪽을 통해서 도발하는 거, 특히 이제 잠수함, SLBM 이런 걸로 도발할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거 같아요. 현재 지금 사성 장군들이 다 문재인 정권 때 승진하고 임명됐던 사람들이다. 현 정부의 사람 중에서 사성 장군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성 장군으로 승진시켜서 임명을 하게 됐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레몬님은 이런 글을 주셨네요. 이수신 장군이 임금의 질투를 두려워해서 갑옷을 벗어버렸다는 후문도 있던데요. 군주가 엉망이면 어른이들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김준혁 교수님 그랬습니까? 예, 사실이죠. 예. 근데 저는 진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저를 진짜 만약에 어떤 중요한 자리 하면은 제가 정말 국민과 이 제대로 된 통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는데 참, 왜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흔히 그 안보는 보수가 좀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통상 그냥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안보 역시도 이제는 무능하구나. 보수가 이제 안보도 책임 못 질 정도로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이나 자기들의 외골수적인 인식으로 가지고 한 30년 정도 후퇴한 그런 사고를 가진 속에서 안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쩌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또 혹시라도 방치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까지. 아니, 사성장군의 진급을 문재인 대통령 충성하는 사람만 임명했겠습니까? 그 능력 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기간에 승진한 사람은 다 문재인 대통령 사람입니까? 안보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보에 있어서 이런 보수의 무능을 드러내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는 오히려 자조적인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저도 그냥 맞득지는 않은데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고 승진했던 사람들 다 전역시켰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했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다 승진시켜가지고 군 수뇌부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정권이나 일어나는 건데 그게 옳은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반복 안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님이 신원식 장관이 추천을 했는데 북한의 잠수함의 SLBM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게 논리적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SLBM을 실험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 정부가 단 한 번도 SLBM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거는 북한이 아주 사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단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해군 출신의 이 3스타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한다. 얼마나 논리적 모순입니까? 이건 임명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이는데 잘 붙여야죠, 이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사청문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9.19 합의 파기를 위해서 만든, 지금 9.19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갖다 확대한 건데 9.19 합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접촉을 적게 해서 소위 서로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했던 게 9.19 합의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상에서의 어떤 예를 들면 충돌입니다. 주로 벌어지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켰다는 얘기는 해상에서의 강력한 대응, 충돌을 만들어서 9.19 합의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파기하게 만들면서 소위 한반도 관계를 매우 예를 들면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김명수란 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성들이 신원식과 김명수라는 합작품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 용산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김명수 합창의장을 임명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좀 이번 참에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인식을 갖다가 새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이 신원식 장관이 추천했다고 하니까 이석영님이 붕짜자 눈에는 붕짜자만 보이지 그런 글 주셨고 JSL정님은 신원식 장관 추천이 아니고 김태효가 꼽은 겁니다. MB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이유로 이런 글도 주셨는데 아무튼 뭐 누가 추천했든지 간에 이렇게 흠결이 많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 후보자 내세웠는데 이런 것들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임명을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뭐 주식하고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이 뭔가 참 궁금해요. 대통령 윤석열이 갖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뭔가. 근데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냥 문득 얘기한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의 문제는 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인사검증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꼭 그런 사람들 걸러내지 못하는 변명으로 꼭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러다 보니 지지율은 계속 내려갑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좀 맞춰서 뭘 좀 했으면 좋겠고 국민은 늘 옳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요. 지지율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것. 부정평가가 61%죠? 예. 부정이 61, 긍정이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잘못함이 55.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 하락세입니다. 그전에는 그나마 대구 경북에서 좀 받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이 58%입니다. 연령별로 70대 이상만 긍정이 절반을 넘을 뿐 이제 60대도 너 잘 못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고 믿었던 대구 경북에서도 잘못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따가 김종대 레이더에서도 짚어볼 텐데요. 김정욱 교수, 이번에도 또 가서 기시다 총리 만난다고 그러는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낮아요. 지금 20몇 프로죠. 예, 뭐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일본에서는 지지율 꼴등끼리 만나서 뭐를 얘기할까요? 아니,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시다보다. 기시다를 만나서 본인의 일본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외교 중독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교 밖에 나가게 되면 뭐 나쁜 소리는 들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의 핵심은 저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갔다 와서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쫄식에 달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활짝 웃고 12일 만에 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영남 지역만 잘 건사하면 내가 내년 4월 선거에서 지더라도 임기 말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반등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짜 TK에서 시작이 돼요. TK에서 대통령이 위험하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하락하는 걸 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는가? 저는 12월 달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0일 날 아마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문제가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 TK도 용납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거의 잘못된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 전까지 외국 나가서 잘 즐기십시오. 방법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대통령 사람 쓰는 것 오늘 한번 짚어봤는데 로에 ROEH님 윤석열 대통령 일부러 뒤가 구린 사람들을 골라서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도 잘 들을 테고 마음대로 잘라도 뒤탈 없을 거고 훌륭한 사람을 임명했다가는 또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더 와닿네요. ROEH님 디어루시에서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윤용환 혁신위원장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 내 배지를 떼겠다고 하는데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국민의힘 혁신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뒤에서 큰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장제원 의원 버스 92대 4,000명 이상 동원해가지고 새 과시하고 교회에 가서 간증 형식으로 나 서울 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김기현 대표도 윤용환 위원장한테 너무 급발진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윤용환 위원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윤심이야. 드디어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윤심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으니 어떻게 승부가 펼쳐질지 참 궁금한데 윤심 얘기한 윤용환 위원장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뭐 대통령 친한 분들, 특히 지도부나 영남의 이 중진 의원들 희생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대통령실하고 좀 교감을 한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인가요?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대통령을 사실은 거침없는 얘기하려고 한 열흘 전에 제가 좀 그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아, 직접 온 건 아니고. 예.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예.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아, 만나는 거는 모르지만 거침없이 혁신안은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신가요? 예. 지적할 것 지적하고. 예. 뭐 아주 긍정적으로 그거를 개입을 하지 않겠다. 전혀. 저게 개입이지 개입 아닌가요? 근데 장성철 소장 참 이뇨한 위원장 아마추어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 끌어들인 거요? 네. 근데 오늘 김기현 당대표가 방금 전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당내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뇨한 위원장을 한번 받아친 것 같아요. 이뇨한 위원장 받은 거 아니죠? 대통령 받은 거죠. 대통령 받은 거요? 아니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대통령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건 대통령 받은 거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요? 이뇨한 위원장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뇨한 위원장이 이거 윤심이야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 그건 직접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이뇨한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지만 대통령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해석 안 됩니까? 김기현 당대표의 배포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는 죽기 살기죠. 왜요? 쫓겨나요?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리고 빠찌 떼라고 그러면 그건 뭐 이제는 나를 쓰고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냥 깨갱해요? 근데 김기현 당대표를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대주주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걸 버틴다고 몇 달이나 했다고 해가지고. 벌써 그만두라고 그러냐 반발할 만하죠. 근데 이제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바로 그만두는 게 맞아요. 강서구청장 후보는 뭐 김기현 대표가 원해서 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 김기현 당대표를 바로 끌어내리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본인 스스로 입증하는 거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니에요?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입증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여의도 바닥에 퍼져 있는데 일단은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꾸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혁신위의 또 안건에 대해서 당 대표라든지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 버티고 중지현 엄지 출마해 이거 가지고 지금 2주 동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어. 내 말은 대통령의 말이야.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 혁신위원장으로서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두수 대표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당에서 정권을 뭐 줬다고 처음에 얘기했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하는 김기현 대표도 우습지만 적어도 혁신위원장이면 문제는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한테도 촉구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혁신위원장이지. 네. 이쪽에서 반발하니까 저기서 다 지금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혁신위원장입니까? 그거 딱가리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정치적 그 한계, 역량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딱 드러난 일이고요. 고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혁신위원장의 권력은 스스로 쟁취하는 거고 그 스스로 쟁취하는 거는 국민들이 말하고 민심이 말하는 대의를 딱 등에 업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인요한 위원장도 권력의 힘에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걸 넌저시 밝히는 바람에 모든 지금까지 했던 그 과정이 다 이제 무효화돼 버린 거고요. 인요한 혁신위에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사실 인요한 혁신위가
12월 말까지 시간 끌기용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용한 혁신위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최고위를 같이 우리도 해산할 거니 너도 해산하자 해서 이제 둘 다 해산시키고 비대위로 가는 뭔가 이제 그런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 그나마 마지막 소임을 당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비대위를 누가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지금 용산이 주도하는 거고, 용산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우선은 수습되는 모양으로 보일지 몰라도 총선에서는 필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주적 교수, 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뇨한 위원장. 맨 처음에는 눈치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중진들이랑 반발하니까 대통령이 다 이렇게 뒤에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애들이 막 놀 때 거기에 이제 힘센 사람 동생이 마치 자기 형의 모든 걸 받은 것처럼 막 동네에서 막 애들 괴롭히다가 걔네들이 이제 맞짱 까면서 이씨 막 이러니까 야 우리 형 와서 니들 다 때릴 거야. 거의 이 수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부 여당에서 임명한 그 혁신위원장이 이 동네 애들 꼬마 놀이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좀 기대를 사실 좀 많이 했어요.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통역을 하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정파를 떠나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좀 당당하고 좀 당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혁신안을 이야기해야지 계속 윤석열 팔이 하면 나중에 날라오는 건 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좀 겁이 났던 모양이죠. 장제원 의원 금방 대통령 뜻을 알아듣고 꼬리를 내릴 줄 알았더니 나오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김기현 대표는 맨 먼저 바짝 엎드릴 줄 알았더니 이뇨한 위원장한테 태클을 걸고 이러니 내가 감당이 안 되겠네. 형님 불러? 이렇게 된 걸까요?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의 반발하는 모습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헛떨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많은 어려움도 겪고 풍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4년을 쉬었고, 또 한 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또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한 사람은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눈치 안 보고 산다 이렇게 대들고, 또 한 사람은 정제된 은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뇨한 위원장 비판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끝장을 다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김준수 대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나를 여기까지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죠? 예. 지금 보니까 뭐 권성동 의원도 윤핵관을 빼달라고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이제는 정명승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상황은 사실상 1월 말이나 2월 초에 벌어져야 될 일인데,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좀 빨리 끌어다 써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탄력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탈락시키고 목을 치고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 시기를 모르고 수순을 모르고 끌어다 쓰다 보니까 장지현 의원님 최종적으로는 뭐 끝까지 대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기의 설사 마지막에 어떻게 항복하더라도 지금은 자기 요새를 구축하고 자기의 의지 충만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연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수순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다시 닥치면 하겠다라는 생각하에 딱 배수진을 친 거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꺾이는 사람은 인요한 위원장밖에 없지 장지현 의원은 뭐 미동도 안 할 거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한 달 이상.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혁신위원회는 위에 최고위원회가 있다는 걸 망각했다. 자기는 모든 정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정권을 받은 그 동시에 민심하고 자기가 연결돼야 되는데 용산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하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저 정도 상황이 되면 최고위 쪽에서 인요한 위원장 지원하는 발언이 하나 둘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항상 우리가 정치를 들여다봤을 때 인요한 위원장은 윤심이다. 그러면 최고위 쪽에서도 몇 명 맞다 인요한 위원장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여요. 첫 번째로 최고위원 회의가 최고위원들이 어떠한 말이 화제가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최근에 보도된 적이 없잖아요. 서로 지금 말 조심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도 지금 가만히 그냥 구설수 안 오르고 그냥 나 공천받아서 좋은 데 받아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나만 아니면 돼. 네. 그래서 지도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의미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혁신이 연장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당대표 편을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조심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그게 국민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만 바라보고 김기현 바라보자니 저건 너무 헛개지고 그렇죠. 대통령 바라보자니 이건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 자기 공천에 목매는 거예요. 그냥 내년 총선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일단 공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문제될 만한 구설수 되는 발언이나 행동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좀 바라보야지.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야 될 유형들이 몇 명 있어요. 저렇게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많아가지고요. 자신의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원한을 푸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눈에 보이긴 해요. 지금 스스로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 교수 전망 한번 해보세요. 저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들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할 때 본인들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고위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마 오더가 오면 그만두면서 비대위체로 넘어가는 역할들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공천을 제대로 받겠지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디에서 얘기하든 요구도 먹을 상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을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형이 얘기한 거잖아요. 동생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형이 뭐라 그랬죠? 임무를 끝까지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형이 동생은 그냥 형 말 듣고 그냥 열심히 소신껏 거침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형이 누구냐니까요? 아니,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형이 지금쯤이면 간접적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내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미국 가 있나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순이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적어도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 대신 욕바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존재할 뿐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게 만들고 공천할 수 있는 낙동강을 다 파괴시켜서 새로 집어넣는 역할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서대문으로 가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거죠. 이 구조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치 한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진짜 장성철 소장님 진짜 지금 힘드시겠어요. 저요? 네, 마음이 진짜 무너지시겠어요. 처음부터 힘들었습니다. 정치인들 발언을 잘 해석해 주시는, 잘 발라주시는 우리 김준혁 교수님. 인요한 위원장 발언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뭐 아주 간단하죠. 내 뒤에 우리 큰형이 있다.
그 형 주먹이 얼마나 센 줄 아니? 니들 잘못 까불다가는 눈탱이 밤탱이 된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김기현 대표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김기현 대표 발언은 뭐 이런 거죠. 나 그냥 안 죽어. 나도 한 칼이 있어. 나 당신들 모르는 당신들만의 비밀 나도 갖고 있어. 나 이거 깔 수도 있어. 그래 말 조심해. 이런 거죠. 그러면 장제원 의원 발언은? 똑같은 겁니다. 장제원 의원은 더 많이 알고 있죠. 장제원 의원은 아크로비스타에서 라면 먹을 때 우리 돈 결의했잖아. 라면 다시 끓여줘. 라면 안 끓여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요. 장제원 의원이 아까 그 교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학 동기. 여기 나오는 그 김철근 의원도 같이 우리 중대 86 동기들인데 뭐 봤는지 김철근 의원이 장제원 의원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 장성만 전 의원이 자기한테 정치할 때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정치했다고. 제가 장제원 의원이 어려운 사람 도운 일을 한 걸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본 적이 없어요. 눈을 씻어서 그래요. 눈을 안 씻어서. 근데요, 장제원 의원 참 한때 1인자 다음 2인자 지위를 누렸죠. 당선인 비서실장 했을 때 모든 인사는 그쪽으로 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쳐내려고 하고 받아치고 그건요 출발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이 뭐 같이 민주화 투쟁을 하기를 했습니까? 핍박을 받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는 가치가 같아서 만났습니까?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결합했던 그런 만남 아닙니까? 그런 만남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성경 구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한 관계가 좋게 끝날 리 없겠지만 생각보다는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참 허망하네요. 장성철 소장, 장제원 의원이 검찰총장 윤석열 청문회 때 엄청나게 공격했는데 나중에 다 그렇게 윤핵관 되는 거 보고 저게 정치인가 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이제 바른정당 때는 유승민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죠. 유세 다니면서. 그런데 유승민 대표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김기현 당대표나 장제원 의원이 버티고 싶어 하지만 버티진 못할 것 같아요. 영남, 중진, 3선, 4선, 윤핵관, 당대표, 핵심 이런 분들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내년 총선 공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하고 싶어하는 물갈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심을 하지 않을까. 국민들께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뭘 좀 듭니다. 들이밀까요? 너 이래도 그만 안 둘래 이렇게?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를 들면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울산에 내년도에도 출마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나 뭐라도 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저 불출마하면 저 좀 뭐 비서실장 시켜주시죠.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러한 요구 상황들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뭐 혁신이 이러다가는 뭐 그만둔다 뭐 이런 말도 나오면서 비대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슬슬 뭐 비대위원장으로 뭐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막 이런 인사들 이름도 오르내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막 그렇게 당이 아마 토요일 날 대통령께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주말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결심을 통해서 당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에 좀 파다해요. 지금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신을 해서 다음 주에는 좀 김기현 당대표가 그냥 당대표직을 던지고 그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냥 당연직 승계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시나리오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기현 당대표 측은 어제 당헌 당규를 검토해서 아니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당대표직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나는 버틸래. 라는 생각과 판단을 확고하게 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대통령을 당내 문제에 그냥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경고성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 혁신위는 결국 비대위를 만들어주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비대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 참여설이 슬슬 흘러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아 이제 정치 준비하는 건가. 대한적십자사 주간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저건 뭐 이제 국무위원 부인들이 하는 거다. 뭐 의례적으로 맞아요. 하는 건데 사진을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사진이란 항상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저기에 국무위원 부인들이 다 나와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진을 누가 찍었습니까? 아무튼 저 행사하는 데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가족이 가서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진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느냐? 한동훈 장관 부인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뭘까요? 한동훈 장관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께서 봉사활동 하면서 처음에 공식활동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정치인 흉내 내려고 아주 발언들을 딱 저렇게 하는데 김두수 대표 사진 초점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게 통상적인 활동은 틀림없지만 저게 대한적십자사 제공 연합 뉴스 발이거든요. 예. 근데 제목들이 재밌습니다. 뭔가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는 뭐 이런 제목들이 막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브리핑을 또는 뭐 간접적으로 보도자를 줬다는 뜻이고요. 뭔가 이제 행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 뉴스를 키웠고, 지금 두 가지죠. 정말 저렇게 이제 기획을 해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는 뭐 한동훈 본인은 뭐 저거에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 경우에 보면 부인들이 더 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저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다 알면서 아주 뭐 화장빨도 잘 받게 딱 표즈를 취하고 뭐 누구의 말에 그 말 맞다나 그 이 조명빨까지 받은 느낌처럼 저렇게 사진을 만든 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남편이 앞장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인이 앞장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저게 한동훈 발인지 한동훈 부인의 발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자리에 이제 부인이 변호사죠. 진은정 변호사, 아버지가 유명한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양주가 독해서 폭탄주 만들어서 마신다고 했던 분.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경제부총리 부인도 있어요. 서열이 그쪽이 더 높은데 초점이 그 다음 서열 쪽으로 가서 맞춰진다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장성철 소장, 한동훈 장관 정치하겠죠? 요즘에 하는 발언과 행동들을 보면 정치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저런 공개적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적인 공무위원 배우자들의 활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문제잖아요. 항상 지금 부인도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본인도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언어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보는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는 없다. 네. 제가 잠깐 저 사진 보고 느낀 건데 한동훈 장관 하수다. 왜요? 예. 왜 하수냐면 너무 일찍 자기 부인을 드러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님이 좋아할까? 외국 가셨잖아요. 아니 외국 가셨어도 좋아하지 않을 거다. 여사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자기보다 스펙 좋고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스펙 좋고 뭐 또 미모도 또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하여튼 그런데 저 여사님이 가만두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조가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정약용 선생을 이제 불러줘. 이렇게 나오라고 하고 이가완을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재공 다음에 이가완을 정승시키고 그리고 정약용을 정승을 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엄청 좋은 것 같죠? 다산이 뭐라고 썼느냐. 이날로부터 나의 화란이 시작됐다. 안 좋은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저는 어제 저 사진으로부터 한동훈 장관과 그의 아내의 화란이 시작될 거다. 원희룡 장관 부인 안 나오잖아요. 예, 그 스펙 더 서울대 의대 나오고 현재 의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건 원희룡이 한 수 더 높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한동훈 장관 더군다나 요즘에 또 민주당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탄핵할 테면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 욕설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다 토를 달지요.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이상한 장관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장관은 그 당에서 거론됐던 적이 있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아마 해당 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까지 보고가 된 게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아니 저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저한테 뭐 그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 만나가지고. 사실 뭐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중단한 지 오래됐지만 그 역할을 계속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상이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거 민주당이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바라는데 저렇게 바라는데 굳이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 장관은요 돌 플러스 아이 같아요. 돌 플러스 아이. 왜냐하면 아니 그 뭐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당 해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정당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럼 제가 볼 때는 북한 사회 만들겠다는 거 아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슨 작은 정당도 아니에요. 진보당, 통진당처럼 과거에 예를 들면 안보 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전혀 아닌 상황인데 갑자기 제1당을 갖다가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 정도의 상황이면 저는 저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이 만약에 이준석 전 당대표 말대로 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건 각오하리다 이건 제가 볼 때. 한국 정치가 진짜 재밌어지겠다. 국민은 진짜 피곤해지겠다. 야 대통령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온다?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진짜 전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탁인데 좀 오십시오. 제가 볼 때 땡큐예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예, 한동훈 장관까지 다뤄봤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떴다고 댓글에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장모 최은순 씨 징역 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네요. 네. 지난번에 법정 구속돼서 지금 수감 중이죠 아마? 저기 또 나왔나요 보석으로? 보석 안 됐습니다. 보석 상태입니다. 내가 알기로. 그래? 네. 보석으로 나왔다가 다시 2심 재판 때 법정 구속돼서 아마 지금 구속 수감 중일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를 쳤죠 법정에서. 구속 신청했다가 저기 기각됐습니다. 대법에서 1년 확정이 됐으니까 계속 수감 중이겠네요.
예, 1년간은 사필 규정이죠, 뭐. 대통령 사면권이 있지 않나요? 네, 대법원 판정 받았으니까 이제 예, 이제는 사면 가능하죠? 할 수 있죠. 예. 예. 사면해주지 않겠어요? 설마. 아, 이 추운 겨울에. 졸겠다.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아직도 대통령을 잘 모르시나? 에이, 내기할래요? 설마요. 네, 내기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네.